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문제가 생기니 이 새 비대위를 꾸린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에 이어서 또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추가의 시대인가요? 추가 징계, 추가 비대위, 추가 가처분. 자, 국민들이 좋아하는 추가는 식당이나 쇼핑에서 더 주는 서비스인데 말이죠. 자, 민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추가들입니다. 영화 타짜의 유명한 대사죠. 묻고 더블로 가. 자, 도박의 결과는 공멸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부산합니다. 낮은 지지율의 이유가 인사 논란이다. 이런 분석은 한참 나왔었는데요. 자, 400여 명 인력 중 20% 내외의 사람을 바꾸면 과연 달라질까요?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화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미국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사한 후에 세계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요,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50원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죠. 자, 과연 소는 누가 키우나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속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가 많습니다. 연일 뉴스가 많습니다. 자, 우선 내년 예산안, 정부 예산안이죠. 2023년도 우리나라 국가 지출은 어떻게 되는가 나온 것 같은데, 박 기자님 많이 늘었네요. 네, 이제 늘긴 늘었는데 역대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출 구조 조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2023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이제 본 예산보다 5.2% 늘린 639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내년 본 예산 총지출 증가율 이 5.2%, 이게 2017년 3.7%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본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 그러니까 전년도 총지출 679조 정도인데 그때보다 감소하는 게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뭐라고 했냐면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내년 예산은 건전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상황을 좀 위해서 정부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했거든요. 네. 어디서 줄이느냐.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 이게 종료가 되면 좀 많이 주는 모습이고요. 네. 일례로 지역사항 상품권, 여기에 원래는 지자체 고유 업무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안 들어갔었는데 네. 중앙정부 예산안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걸 좀 삭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줄여나가고 아울러 공무원 보수 같은 것도 서기관, 그러니까 4급 이상은 동결하겠다. 그리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도 1.7% 정도만 이 임금을 인상해서 최소한으로 좀 가겠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게 아무래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도를 보고 또 늘어나 그랬는데 네. 사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또 높아져 있죠. 그런 것들 감안하면 5.2% 이 확대는 역대 두 번째로 긴축을 한 편이다. 네. 긴축 재정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는 우리가 확장 재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긴축 재정을 건전 재정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확장 재정은 불량 재정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자, 내년도 나라 살림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삭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코로나 대응을 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키트라든지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도 지금 코로나가 10만 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두 줄 그 자가진단 키트에서 두 줄이 나와야만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그냥 검진이 다 무료였습니다. 네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좀 삭감하고 복지 분야로 좀 돌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주경호 부총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50% 또 예상치가 한 53% 정도였는데 내년이 49.8% 0.2% 정도 하락한다.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 재정 준칙을 지킬 것이고 앞으로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조금 더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남겼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전망했었던 채무 비율이 53.1%였는데 여기와 비교했을 때는 3.3%가 낮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당분간은 조금 예산을 조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 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하반기는 지금의 경기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에 그 후년 2024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확장된 재정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 쓸 곳은 참 많은데 이게 또 재정을 뭐 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세수가 줄잖아요. 네.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또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자, 코로나가 연말 내년에 어떻게 잘 잦아드느냐. 확장 재정을 조금 긴축으로 돌릴 수 있는 또 외부적인 환경의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지금 감세 기조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점. 네네.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좀 어려운 분들을 또 아니면 우리 경제 성장력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부분 이걸 좀 따져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경제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게 자, 국가 재정만 이렇게 우리가 닫아 걸면 뭐하나 가계부채 신경 써야 되는데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좀 부채를 더 끌어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또 시각들도 있었어요. 네. 자, 내년 살림 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박 기자님이 그래도 좀 어려운 거 도와야 하지 않느냐. 이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부모 급여가 생긴다. 네. 만 0세 양육 가정에 월 70만 원 지급한다. 우리 셋 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오창석 평론가 정도? 가능성이 이제 오창석 평론가 열려 있죠. 열려 있죠? 예, 아직 네네. 미혼이니까 결혼을 하고 네네. 아이를 가지면은 제가 받을 수 있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받을 겁니까?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네. 도전.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젠가가 언젠가냐. 네네. 100% 현 정권 안에서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이네요. 공약을 했네요. 1700일 안에 하겠다. 5년이니까요. 네, 그래요. 네. 박 기자님도 또 늦둥이 날 수 있잖아요. 둘째. 그렇죠. 저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사실 도움은 되겠지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월 70만 원. 네, 이거는 또 제가 혼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또 상의를 여야가 영수회담하는 것처럼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정 영수회담 하시고 내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만 0세에서 1세 이 수당을 올린다는 건데요. 만 0세 가구에는 양육수당, 양육 가정에 월 70만 원 주겠다. 이게 이제 부모 급여라는 급여 항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걸 줘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라고 정부가 설명을 했고요. 네. 이게 1년간 월 100만 원 받는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그랬었죠. 2024년부터는 이 부모 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또 만 1세 50만 원 확대하겠다. 만 1세는 내년 같은 경우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나갔는데 이것도 2024년 되면 50만 원 늘리고 70만 원, 만 0세도 100만 원 늘리고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좀 이제 출생률 우리가 저조한데 이걸 좀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거 오늘 가장 큰 이슈기도 한데 지금 비대위가 무력화되니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 중이잖아요. 의원총회 계속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뭐 끝났다는 얘기가 좀 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경론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의총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의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표출돼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네. 의총에서 의결했다가 곧바로 이걸 부정할 경우에는 지금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주말에 의총에서 새로운 네네. 비대위 출범하기로 했지 않냐. 그렇게 쭉 가는 거고 오늘은 당원 당규를 어떻게 개정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명문화할 건지 그걸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부터 첫 일성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에 아니나 다를까 의총이 있었고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새 비대위 출범한다. 당원 당규 바꾼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건데. 네. 그럼 오늘 의총은 지금 다시 원론을 짚고 있는 건가요? 오평론가님 어떤 결론이 도출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의총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 원내대표에 대한 건과 그리고 새 지도부 어떻게 꾸릴 것인가 또 네.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주요 골자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건이 건건이 다르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초선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또 추가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를 할 거였으면 그 전에 징계를 했었어야지. 징계가 한 번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냐 이게 있고요. 원내대표 계속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는 이거 윤핵관 내부에 또 심화 분화가 또 생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선 주제와는 또 다른 세력 간의 또 갈등이 또 남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비대위 상황을 또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람들은 윤핵관의 이름이 또는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윤핵관 호소인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묻은 사람은 다 빠져라. 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대통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저거 상관없이 빨리 전당대회 준비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는 먼저 객관식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만드는 작업.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객관식의 항목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나누는 작업. 표결을 하는. 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앞서서 첫 번째 주제가 예산이고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지금 당장 나눠도 세 가지 사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민생과는 완전히 무관한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으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은 함께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뭔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은 전혀 뒷받침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여당은 지금 뭐 예산을 논할 겨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을 보니까. 네, 당의 상황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의총이 네. 정회가 됐다고 합니다. 정회. 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좀 더 의총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경론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위기인데 힘 모아서 해야지. 의총에서 우리 결론 내렸잖아. 좀 가자. 이렇게 한 게 잘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니냐.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뭐 100여 명인데 네. 언제 힘을 모읍니까 도대체. 힘을 모으는 데만 회의 지난 주말 5시간.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의원총회. 근데 그 안에서 나누는 얘기는 오늘 보도 보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논의가 찬반이 팽팽했다. 네. 보니까 객관식은 3개더라고요. 추가 징계 청구. 이건 윤리위에 올리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추가 징계 촉구. 이건 일종의 권고처럼 네. 해 주세요 하는 이제 권고고. 이 추가 징계 불가 안 한다. 이 세 가지 객관식을 놓고 표결을 했는데 과반수가 이 중간 절충안인 추가 징계 촉구를 택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태로는 계속 도는데 일축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 아닙니까? 오평론가님. 제가 보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집행이 정지됐는데 네. 그럼 새로 의원들 100여 명이 표결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가까운 권핵관과 네네.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장애과를 또 분화시켜서 봐야 된다. 네.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저거 시도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문자 노출 사태라든지 네. 또 술 먹지 말자고 대통령이 얘기한 날에 뭐 연수 가서 또 술 먹고 네. 기자들과 사진 찍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권성동 호가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못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 노래를 불렀는데 네. 얼굴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하죠. 붉게 오른 상태. 병에 숟가락을 꽂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 네, 추정으로 가짜인 제가 술병이 있었다. 추정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추정인데.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정치가 굉장히 잔인하고도 현실인 것이 이 내용을 누가 흘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누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의원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원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실제로 리더십 흔들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이 내용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다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윤핵관 해체 작업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윤핵관이니까 이게 대통령의 핵심 측근 관계자 뭐 또 지인의 아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인사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400여 명 인력 중에 20% 정도를 내보낸다. 집 싸게 한다. 그러니까 80명 내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윤핵관 아니고 내용을 따져보니 장핵관 뭐 권핵관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비서관들의 사의 표명 또 행정관들의 면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정무 기능의 중심축인 정무수석실에서 홍지만 정무1 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 비서관이 사의를 밝혔어요. 네. 어제 이제 밝혔는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본인의 뜻도 뭐 있었겠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좀 나가달라 이런 전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경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 뭐 선의 행정관 뭐 2급의 이제 2명과 상급 행정관 1명 등 행정관 3명도 면직 처리가 됐고 네. 이렇게 되면서 정무수석실 소속 16명 가운데 하위직을 제외한 수뇌부급 5명이 물갈이 됐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뭐 많은 고위급이 이제 물갈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지금 정무수석실에 있던 사람들 특히 이번에 물러나게 된 사람들 대다수가 윤핵관이 추천한 인사들도 알려지고 있어서요. 윤핵관 인사들에 대한 윤핵관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대통령실에서 좀 밀려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울러 여기다가 시민소통 비서관 면직도 있었습니다. 임원조 시민소통 비서관이 면직이 됐는데 이거는 인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내부 문건 유출 관련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행정관은 뭐 이미 해임이 됐고요. 네. 그 관리를 잘 못했던 책임을 밀어서 임 비서관 면직을 한 상황이고 또 시민사회수석실 A 비서관도 민간인 접촉 혐의로 사의를 밝혔어요. 네.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 5명도 무더기 사직을 했거든요. 아울러 여기다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상대로 비위 등의 혐의로 뭐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대통령실에 떠난 참모들 숫자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한 8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감찰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게 뭐 들립니다. 일단 느껴지는데 오평론가님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를 시도하는 건 뭔가 좀 지금 국정 기조를 바꿔보자라는 대통령실의 의지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잘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보이는 변화가 인적 쇄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잘랐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 잘 안 보여요. 새로 선임한 사람 이름들이 보이죠. 네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거는 기대가 이제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장관급이 아니라면은 대폭 물갈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뭐 이런 해서 인원 규모만으로도 크게 뭔가 바뀐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생각은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올드하지만 큰 명절을 앞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절
동안 밥상머리 민심에 네, 영향을 줘요. 사실 청년 세대는 거기에 영향 전혀 받지 않거든요. 네네. 전혀 받지 않아요. 정말 전혀 받지 않는데 잘 안 모이죠. 안 모이고 네, 모이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바꿔서 뭘 할 건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사실 실제로 바꾸면 언론에서 바꿔다가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인이 진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세대 영향 받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 네. 부모님이 넌지시 얘기를 꺼내세요. 야, 그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거 같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의견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싸움도 나고. 네. 정치 얘기는 안 해요. 뭐 이렇게도 되고. 그렇죠.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추석은 이제 이번 주 9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 지나 다음 주말인데요. 자, 지금 12시 40분 넘긴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새벽부터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빗길 사고가 잇따릅니다. 다만 교통량 자체는 점심시간으로 접어들면서 많이 줄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 나들목에서 서초까지 많이 밀리고요. 다시 신갈에서 수원, 동탄에서 오산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좀 더 지나 남사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양방향 모두 부근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부산 방향 다시 천안휴게소 부근이 평소보다 더딘 흐름이고요. 오전 내내 교통량이 많았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역시 많이 한산해진 편입니다. 이제는 송내와 성의를 중심으로만 양방향이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고요. 동호대교까지 차가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막히고요. 반대 구리 쪽은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원효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삼각지 치안센터 앞에서는 집회가 열리고요. 지금 집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숙대 입구 방면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엊그제 일요일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났고요. 자,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고 5명의 최고위원, 어제 첫 회의한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계속 그 당대표 수락연설, 어제 이제 첫 최고위원회 네. 영수회담을 반복 주장을 했었어요. 요청을 했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통화한 소식이 속보로 계속 나왔습니다. 네. 만날 자리를 빨리 만들자. 자, 만납니까? 당장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 통화로 만나자고 했는데. 네, 통화로는 빨리 만나자고 했지만 네. 그 시점이 우리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영수회담 하면은 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둘이 만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자. 여야 대표와 좋은 자리 하겠다. 여야 대표가. 네. 이거 이준석 대표 징계가 풀려야 되나요? 그러면 여당은 비대위원장. 지도부. 야당은 대표. 지도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조건이 또 하나 붙어 있어요. 당이 안정되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당이 안정되면. 당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집권 여당이. 그렇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다는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만나기 좀 쉽지 않다. 추석 연휴 전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추석 이후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오늘 이 통화는 예고된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오늘 위해서. 오늘 원래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원래 전달한다고 했고. 어제는 이제 안 됐고 일정 때문에. 경산으로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됐고 양산에 가서 안 됐고. 양산. 네, 오늘은 이진복 수석이 시간 잡아서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이 예방한 자리에서 이 수석이 전화를 건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네네. 그래서 한 3, 4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 수석이 뭐 전한 얘기는 윤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드렸고 이 대표가 평산마을 이 시위 관련 도와줘서 고맙다. 어제 가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졌고요. 또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 법안을 서로 좀 잘 만들어서 국익에 도움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화답했다고 이진복 수석이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상관없이 만나자. 서로 협력하는 모습 보이자 이렇게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진복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뜻을 재차 밝혔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해내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 정치인도 성공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공이란 게 특정 진영이나 특정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네, 한입뉴스의 정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속보를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다. 속보가 한 7, 8개가 나오는 거죠. 네. 빨리 만나자. 초당적인 협력하겠다. 민생 문제라면. 그다음에 또 아까 진심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또 윤 대통령도 야당에게 협력을 당부하고. 그래서 이게 흔히 한미 정상이 통화하면 요 정도 내용은 3, 40분 통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3, 4분 정도 통화했는데 속보는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 만남이라든가 여야 협치 잘 될까요? 일단은 물꼬를 튼 거는 윤 대통령이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30대 첫 보수 원외 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탄생했을 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정말 큰일 하셨다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쏟아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먼저 직접 전화를 걸거나 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는 결단이거든요. 포용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 당장 몇 개월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권을 두고 격돌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각자 위치로 지금 돌아와서 야당의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민생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무언가 윤석열 정부가 치고 나가는 민생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가 출범할 때 얘기했었던 강한 민주당이자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오프닝을 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만나면 저는 박정호 기자님의 의견과 동의하는 것이 쉽게 빨리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의 상황이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이 있는데 만나면 모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사진만 다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추석에 두 사람이 만난 것만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쇄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제일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이 수습이 다 됐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만나면 이 내용만 이제 회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무적 판단상으로도 추석 이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단을 내린다면 더 빨리 만나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법안 빨리 협조 부탁드린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법안 뭔가를 특정을 해서 이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재명 대표에서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평론가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기를. 왜냐하면 여야 정의 진심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대책을 논의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어떤 사진이 언론에 도배될 것이냐 이런 좀 이미지 정치는 지양하시고 그런 부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평 예측이 딱 틀리다는 걸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고요. 자, 이번 이슈 이것도 좀 많은 국민분들이 난감하다 이런 대목인데 지금 이제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이제 있는데 오석준 후보자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한 이제 10여 년 전에 이 800원을 금품을 갈취했다. 이 이후로 10여 년 일한 이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판결을 내린 그런 이 법관이었는데 이 사측, 그 회사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고등학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 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좀 알려지면서 크게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오 후보자가 과거 이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도마에 오른 거예요. 오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직한 2011년에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 후보자는 사전 서면 답변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많이 고민했지만 단체협약 등의 횡령은
금액의 뭐 크기와 상관없이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네. 해명을 했고, 그래요. 근데 어제 특히 야당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판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는 뭐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네네.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이 버스 기사의 얘기는 이 회사에서 뭐 운전하다 커피 한 잔씩 사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뭐 400원씩 뭐 2번 커피를 마셨다. 동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고요. 특히 오 후보자가 어떤 판결을 했었냐면 변호사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은 뒤 면직된 검사의 징계를 취소한 네네. 2013년 판결. 이 판결이 이 이른바 800원 해고 판결과 대조를 이뤄서 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스기사 판결 사측 대리에 승소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 사본여선 동기 이것도 좀 도마 위에 올랐고요. 아울러 당시 해고 당사자의 버스기사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에 잔돈 횡령을 빌미로 해고당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네네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서민에게 가혹한 판결을 했던 배경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판결이 나온 부분에는 오 후보자의 사적 인연도 작용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이렇게 법원 판결을 보면 뭐 라면 몇 봉지 훔쳤는데 뭐 징역 2년 내렸고 또 우리가 보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 같은데 막 무혐의 되고 또는 무죄되고. 오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800원 횡령이 왜 이뤄졌나 이탄희 의원이 잘 질의를 했는데 네네. 그 100원 사실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네네.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로 과연 자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인데 네. 동전을 꺼내서 자판기 커피 마셨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의 5사람의 생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맞느냐. 그냥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판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했다면 네네. 일관성이 있죠. 예. 근데 다른 뭐 검사가 면직 판정 받았던 거를 복직시켜주면서 85만 원.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뭐 2천 몇백만 원. 국정원 직원 2천 몇백만 원. 뭐 이런 것들은 다 열어줬습니다. 복직의 길을.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법의 잣대를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이탄희 의원은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 배우자죠. 김혜경 씨.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이 5급 사무관이었던 그 배모 씨가 구속 실질 심사에 출석한 것 같아요. 오늘이 실질 심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이제 받았고요. 이제 오늘 아마 늦은 오후 늦은 그 시간. 정도의 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씨는 뭐 이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할 당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정도 도청에 근무하면서 네. 김 씨의 수행비서라는 의심을 받는 네네. 그런 핵심 인물이고, 그리고 뭐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의 불법 처방전 발급받아서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 이런 걸 받고 있어요. 네. 배 씨는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래요. 구속을 시킬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이 배모 씨의 또 구속 여부가 이 김혜경 씨 사건의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짧게 전해드리면 KBS의 전국 노래자랑 새로운 MC에 김신영 씨가 정해졌다는. 이거 무슨 되게 고위직 임명 같아요. 김신영 씨 임명. 전국 노래자랑 MC 찬성하십니까? 국민들이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인선 중에 가장 최고의 인사다라고 얘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네요. 박 기자님은요? 저는 영화 배우가 이렇게 정말 MC 헤어질 결심에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연기 너무 잘했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승승장구를 기대하고요. 송혜 선생님의 뒤를 잘 잇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9698님. 세계 경제에는 먹구름이 더 드리우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정치권은 제자리 걸음이네요. 동물원의 변해가네 디저트송으로 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은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으로 깨방정 춤이라든지 깨방정을 떨다 같은 말이 있지요. 사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대개 깨방정이라고 하면 진중하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데 여기에 깨를 붙여 말하는 것은 깨를 볶을 때 통통 튀는 모습에 빗대어 이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사전에 깨방정은 없고요. 대신에 개방정이란 표현은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방정이란 말은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가볍고 점잖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인데 여기에 개라는 접두사가 붙은 겁니다. 접두사 개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정이라고 하면 정도가 심한 방정, 그러니까 온갖 점잖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고유어 표현인 방정과는 다르게 한자어 표현으로 방정하다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방정은 모방자에 바를 정자를 쓰는데요.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란 뜻입니다.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같이 상장 문구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 남부와 충남, 강원 남부와 강원 산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는 30에서 많은 곳은 120mm가 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22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는데요.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면서 기온이 꽤 올라 부산이 28도, 제주 32도 등을 보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오늘 오전 통화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추경을 거친 예산보다 6% 정도 줄어든 639조 원 규모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축 재정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경제, 재정 불안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이달 말이 시한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자,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현행 비대위가 작동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취지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아침 저녁 방송을 하시길래 네. 저희는 점심 방송이잖아요. 예, 예. 왜 점심엔 안 하시냐고 공개적으로 계속 했더니 네. 오늘 원래 인터뷰가 잡혔다가 가처분이 딱 결정된 이후에 또 예. 조금 이제 신중 모드시더라고요. 아, 뭐 좀 그럴 필요도 있죠, 사실은. 네, 네. 예. 지켜보면서. 아, 저는 뭐 그래서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재밌게 방송 오늘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기탄 없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네. 저희가 조금 전 일부에서는 정회됐다. 점심 식사 후에 속개한다. 네. 자, 이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떤 논의가 좀 생산적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 바꾸자는 논의가 핵심이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없다. 지금 당원 당규상 비상 상황이 아닌데 왜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냐라고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원 결정을 우회하자 해가지고 비상 상황이라는 걸 아예 당원 당규에 넣어버리자 추가로. 네, 네. 지금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아이디어를 쥐어짠 게 지금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네네.
그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넣으려고 해요. 네. 지금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상황에 맞춘 거고요. 네, 김용태 최고위원 1명만 버티고 있고 네. 나머지는 사퇴하셨기 때문에. 정미경 최고까지 쭉 사퇴.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넣어버리면 법원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법원에 손발을 묶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딱 생각해봐도 이거 소급 입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남밀이니까 이거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재단 이사장님 같은 분도 계세요. 네, 여기도 나오세요. 예. 재단 이사장님이 예를 들면 임기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3년이라 칩시다.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내가 예전에 하던 일 다 정리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예. 근데 들어가서 뭐 하다 보니까 거기 내부에 분쟁이 좀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장 말고 이사들 중에 뭐 5명인데 그 중에 4명이 그만두면 이사장 자를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걸 규정하면 과연 그 이사장님은 그걸 납득하실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 조직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자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뽑히는 이사장부터 그렇게 적용하자라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소급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당연 당규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자라는 건데 이게 과연 이번에 우리 법원이 얘기한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보도를 봐도요. 네. 그럼 그냥 과거 최고위 상황으로 돌아가서 권성동 원내대표니까 현재도 그렇죠. 원래대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돌아가고 그럼 지금 비어있는 최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해서 이 지도부를 최고위원회로 꾸리면 이름이 최고위든 이름이 비대위든 당혁신 당수습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대위가 비상을 붙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준석이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근본적인 차이죠. 핵심은 이준석 대표에 있다. 네,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거는 당대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제 한시적인 사고다 이렇게 그렇죠. 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비대위를 띄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는 다시는 우리한테 못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우리 당내 주류 의원들은 약간 이준석 대표를 거의 무슨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처럼 뭐 멀리 내쳐야 된다. 악마죠, 악마. 네, 심지어는 뭐 종양 이런 비유까지 아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비유는 저는 사람을 상대로는 결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저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한다면은 의총에서 그렇죠.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를 다시 한번 추스려 가지고 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거든요. 비대위원장 역할을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다. 당대표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당에 뭐 정치적으로 좀 타협을 한다면은 비대위원들을 최고위원으로 좀 선출될 수 있도록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타협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준석이 돌아온다라는 점이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비대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죠. 여기서 그 의견을 들었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중립적으로 저기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아무런 거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최고위원들이 슬금슬금 사퇴하고 사퇴하기로 한 최고위원이 다시 들어가서 최고위를 하고 거의 뭐 비상 상황으로 좀 의결을 요구하니 결국 열렸어요. 상임전국위, 전국위, 비대위로 쭉쭉 갔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2번 실수해선 안 된다. 그럼 전국위 소집부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당원 개정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서병수 위원장이 끝까지 이런 원칙을 관철시키는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총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의원의 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또 안 하겠다라고 하기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의견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임전국위를 소집하는 게 예를 들면 의원의 4분의 1 이상, 상임전국위원회 3분의 1 이상 이런 분들이 소집 요구하고 그거를 상임전국위원장,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대표가 대신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당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직무대행하는 사람이 네. 이 권한까지 대신 행사해서 열겠다 뭐 이렇게 또 강행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고 돌아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그전에 당대표 직무대행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원내대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재신임이 됐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에서 재신임 결의했다. 이거 자꾸 재론하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하면 내 이 입장은 거취는 내가 결정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 조직도 모아오시고 뭐 해서 경선에서 승리하는데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까방권을 다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까방권. 까임 방지권. 까임 방지권 이른바. 게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본인이 수습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불이 난 원인 자체가 그 체리 따봉 문자가 공개된 거가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문자 유출.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불을 내신 분이 불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주장들이 당내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냥 통용이 되는 이유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도 뭐 최근에는 권성동 의원과 뭐 사이가 좋느니 나쁘니 해도 일단은 권성동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거는 저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타이밍에 원내대표 선거가 다시 되고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주류의 의견이 좀 고스란히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중도 작동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네, 뭐 추측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총에서 원내대표 뽑는 게 훨씬 쉽거든요. 당연히 쉽죠. 지금 이 절차를 가는 것보다. 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네. 게다가 그 중간중간에 이준석 대표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전당대회 수준의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고칠 수 있는 거다. 당연하죠. 정국이가 이렇게 해선 이게 또 이거 위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자, 지금 이제 그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 와중에 신경전이에요. 원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는 조기 전대 언제 여느냐.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말 2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등록은 이준석 대표 징계 풀리기 전에 끝낸다. 근데 지금 더 당겨야 한다. 김기현 이제 의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눈치 보며 뒤늦게 의총 결과를 뒤집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의총 결과를 뒤집는다는 거는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일종의 지금 당의 지금 상황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인가요?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의견 내신 게 제가 봐도 좀 의외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원칙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다시 뽑고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안철수 의원이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뭐지? 장제원 의원이랑의 그 소위 말하는 간장 동맹 같은 거는 관계 같은 거 좀 틀어지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어떤 본인의 중도적인 색채, 합리적인 색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신 건가? 저도 다양하게 머리가 돌아갔었는데 뭐 안철수 의원의 내심이야 뭐 안철수 의원만 아실 거고. 근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의총에서는 아무 말 안 하시더니 무슨 얘기냐. 다수결로 결정이 됐는데 왜 의총 밖에서 이러시냐.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총이 아주 완벽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건가. 예. 그러니까 막 반대 의견을 제대로 표명할 기회를 안 준다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뭐 반대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당의 의총은 말 그대로 어떤 어떤 입법 사항에 관한 원내 의견을 모으는 공식적인 기구지만 이런 당무에 관해서는 사실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민주정당으로서는 좀 너무 좀 구태스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안철수 의원에게만 그럴 게 아닌 게 조경태 의원도 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그럼요. 여러 목소리를 내고 윤상현, 있고. 유이동, 최재형 뭐 요즘 엄청 많죠 사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은 이 당 상황을 수습하려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 당무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한 명의 당원일 뿐이다 하는 입장으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의중은 뭐냐? 최근까지의 발언으로 보면은 그냥 권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는 걸, 그러니까 의총의 중지 모은 결론을 믿고 따르자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 대통령께서 뭐 당원들과 당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내린 결론은 존중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일단 당원들은 언제 중지를 모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결정을 당원의 결정으로 등치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네. 사실 거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법원 결정문에는 그 문제가 지적이 되거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네. 동시에 법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네. 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중지보다도 법원의 결정을 더 존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의총장 밖에서 소수 의견을 말할 자유.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자유도 좀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네,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뭐 대통령의 뜻은 당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시는 거겠지만 당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길은 어찌 보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저는 그 점을 대통령께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뭐 대표냐 전 대표냐. 근데 어제 저희가 이거 한번 얘기해봤더니 대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어서. 네, 그렇죠. 이게 미디어마다 좀 달라요. 네, 힘의 논리를 따르면 전 대표일 수도 있겠죠. 네.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 네. 징계로 네. 대표. 이 대표 또 한번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 지난번에 각하라는 말이 나온 게 네. 국민의힘이 채무제가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제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비대위 전체 자, 가처분 신청서 제출한 거죠? 이거? 네, 제출 이미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거죠? 네, 했습니다. 저 이거 대응은 적절했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소송이죠, 이런 거는. 아니, 그 네. 결정문을 읽어만 봐도 네네. 비대위 출범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요. 누가 읽어봐도 당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살아있는데 당대표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비대위 같은 거 띄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핵심이. 네. 근데도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구질구질하게 네. 비대위원장만 그 결정했으니까 비대위원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판사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면 괜히 업무를 늘려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법의 판단을 구하니 네. 정치가 실종됐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면 그게 맞겠죠. 네네. 그런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다수가 힘의 논리로 이준석 대표 하나를 축출해내려고 하는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네. 봐요. 그럼 우리가 소수가 다수에 의해 억압받을 때 달려갈 곳은 사법부밖에 보통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준석 대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이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한 추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눈 감고도 판결할 수 있어요. 네, 쉽게 인용될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김준일 대표가 나오는 코너가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여권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너무 싫어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천혁신 의원께서도 네. 이준석이 그렇게 싫다면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셨고 네. 자 국민의힘이 오직 이준석 죽이기에만 열일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 자,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는 게 가장 최선의 해법입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놔둬요 그냥? 네, 이준석 대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죠. 아니 징계 기간 동안은 외곽으로 돌게끔 내버려 두고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때 복귀하면 됩니다. 네네. 그때 복귀해봤자 임기 한 5개월인가밖에 안 남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판 한 2개월 정도는 사실 전당대회 국면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당대표로 복귀해가지고는 당연히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할 겁니다. 네네. 만약에 당대표로 복귀해가지고도 뭐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비판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오를 겁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순리대로 이걸 풀어갔으면 좋겠다. 놔두면 된다. 놔두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정지 상황에서 또 경찰 수사도 하나의 변수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놔두고 지켜보자. 너무 이제 자꾸 쫓아내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불사조 기자단 얘기하다 불사조 하니까 요즘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닉스라는 별명이 또 붙고 있어서 옛날에는 누구였죠? 이인재. 예전에는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오고 대선에 많이 나오셨죠? 네. 자,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박 기자님, 이 제작진이 사전 취재를 하면서 우리 작가님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하잖아요. 네. 근데 현재 국민의힘 내부 암투 예고전이 한편의 미드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전해서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에 국민의힘 물밑에서 막 뭐가 꿈틀꿈틀해요? 네, 지금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구도를 내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가 와글와글한다. 이런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안철수 의원도 입장문 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입장문을 냈고. 입장이 살짝 바뀐 건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윤상현, 유희동, 최재형 의원 공동으로 기자회견 한 것도 있었고 또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입장 내놓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대통령실 뭐 관계자랑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때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고개를 쳐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춘추 전국시대처럼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가지고 나도 목소리를 내고 너도 목소리를 내고 이런 군웅할거하는 그런 시대처럼 내가 영웅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그림이 된 거고 결국 이런 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리가 두 개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하나는 전당대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대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자리도 아까 불사조라고 하셨지만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내 반발이 많으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당내에서 투톱 두 개의 가장 높은 자리가 매물로 나온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들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이 가처분이 인용된 게 당연히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 전 상황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꾸준히 반항을 하고 반발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 윤핵관들이 나서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착착착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마패를 딱 꺼내 들었는데 통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주요 포인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 마패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윤핵관이 힘이 없어진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없어진 거냐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일단 윤핵관이 더 이상 힘을 못 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비대위 가처분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맞아? 이런 의문들을 좀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모 중진 의원이 하는 표현은 이제 개인적인 평가긴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정치 오래 하면서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섰다라는 거는 이거는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이 가지는 그런 친윤 그룹도 아니고 친이준석계 그룹도 아닌 그런 포지션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런 상황으로 꼭 가는 게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당내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도 이게 막 마냥 반가운 건 아닌 게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작가님이 미드처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군웅할거의 시대다. 이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항상 선거 때는 정치인은 고개 쳐들면 망한다.
골프와 정치는 고개 들지 마. 이게 격언 같은 건데. 네. 아까 무서운 얘기했었다.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고개를 이제 국민들 앞에서 들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죠.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제 나도 있어. 자, 지난주에 박 기자가 예언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실 칼바람이 불 것이다. 근데 지금 기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고강도 내부 감찰, 인적 쇄신, 인적 개편 단행 중인데 만약에 지금 정무라인이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 정무라인 쪽이 누구냐 이런 걸 좀 따져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게 홍지만 정무 1비서관 그리고 경윤호 정무 2비서관 이렇게 2명이거든요.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을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는 대규모 경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행정관들의 일부가 그만뒀다라고 하거든요. 정무라인 쪽에 3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 확인은 못했고 그중에 1명도 역시 이 홍지만 정무비서관 라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라인들이 좀 정리가 됐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즉 이게 어떤 의미냐 좀 알아봤더니 장제원 의원 라인을 정리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이 홍지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이 이제 좀 추천을 한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경윤호 비서관은 사실은 대선 경선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 캠프에 있었던 인사거든요. 근데 더 앞서서 가보면 원래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사람이었어요. 더 길게 가보면은 친이계 라인으로 해가지고 장제원 의원 쪽에 그래도 붙어있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면 아까 이 윤상현 의원이 나선 것이 결국엔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판단을 한 거라면 또 다른 근거로는 대통령실에서 장제원 의원 라인이 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윤핵관들이 좀 대통령과 멀어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당내에서 조금씩 있고 그런 해석들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나설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이제 윤핵관이 그냥 윤핵관이 아니다. 분화하고 있다. 그 안을 또 파고들어 보면 장핵관이 있고 권핵관이 있고 또 다른 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라인은 주로 장핵관들이 이번에 대대적인 정리가 되고 있다. 사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발탁될 때도 이 권 원내대표보다는 장제원 의원 쪽과 가깝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더 좀 신빙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수석들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주로 이제 실무급들인데 자, 이 반대로 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 주로 강경파들의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무리수라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보지만 지금 이 새 비대위 또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방송 들을 때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금 천하람 변호사 나왔을 때도 이런 쪽의 얘기를 잘 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쪽을 대변하진 않는데 그러나 실제 의원총회에서의 결론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의견은 이게 조금 더 많다. 즉 빨리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다만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외부 방송에서는 잘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나와서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빈약한 면이 있고 그리고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의총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들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들어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좀 대통령의 좀 이 의중을 살피는 그런 의미에 가깝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하나가 있고요.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윤핵관하고 좀 가까운 그 인사가 하는 얘기인데 표현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좀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서 발목 잡히면 망한다고 본다. 전체 의원 중에 5명이 반대하는 거를 언론사들이 크게 써주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가지고 추석 전에 단호하게 떨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 먹으면 금방 끝날 일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샌님인 것 같다. 이거 제대로 싸워주면 끝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원 판단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섭외도 잘 안 되시죠. 아, 어려워. 네, 그러니까 그쪽 의견을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건 좀 짚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개인에 대한 좀 불만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사조가 붙어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피닉스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돌돌권 이런 별명도 붙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내 거취는 새 비대위 출범 후에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책임론, 사퇴론, 원내대표 교체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영찬 기자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 언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얼핏 건너듣기로는 어제. 예. 어제 오늘 못 간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늘 못 간다?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 아니 오늘 의총에서도 네, 오늘 지난 주말 재신이 받았는데 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 위해 일단 국회를 왔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만 보고 갔겠어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쪽도 만나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러겠네. 지금 어쨌든 당 기조가 뭐 제가 출입하진 않지만 선 수습 후 뭐 사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아마도 추석 전후로 해서 사퇴를 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못 갈 것 같다. 오늘 지금 운영위가 아침에 있었거든요.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데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약간 좀 말투에 그 만사 짜증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그 짚어볼 만한 게 이준석 전 대표 쪽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텨줘야 되는데 사퇴할까 봐 걱정된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송 가서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적대적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생관계입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는 버틸수록 자신들이 더 명분상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핵관들이 저 봐라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기에 좋은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 상황을 참 역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의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통화해서 뭐 조만간 봅시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말이 좋아 조만간 봅시다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야당 대표만 따로 제1야당 대표만 따로 불러서 하는 게 조금 부담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 이 점을 파고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하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영수회담을 딱 흔쾌히 딱 승낙을 하면은 1대1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굉장히 격을 올려주는 것 같고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을이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럼 여당 대표를 누구를 데려와야 되지 이럴 경우에 지금의 형식상 권성동 뭐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인가요? 그 현재는 그렇게 본인은 그러면 권성동 대행을 불러야 되는데 야, 저 봐라. 대통령이 또 권성동 편들지 않냐. 바로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반지의 제왕 이름도 있어요. 이른바 모라논 전투.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 반지의 제왕 영화 많이 인용하죠.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다. 이런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가처분 인용되고는 오히려 그 많이 하던 방송들도 안 하고 공개 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지금 7곡에서 집필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박 기자님 이 대표의 전략은 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 전략에 대해서도 오전에 좀 같이 물어봤는데 일단 제가 분석하기로는 관망세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망세라고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크게 틀리진 않는데 법적 대응은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관망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망세라고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굳이 자신이 나서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 말고는 그러니까 외톨이였죠. 아무도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들어주거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 물론 청년 대변인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떠나갔죠. 박민영 대변인 대통령실 갔고 장해찬 이사장 돌아섰고 어찌 보면 뭐 완전히 원래 편은 아니었지만 크게 돌아섰죠. 크게 돌아서서 저격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고립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여러 가지 기류 변화가 생기고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제일 크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내에서 자기 말고 목소리 내줄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굳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서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좀 대통령이 정리를 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더 이상은 어떤 정무 라인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측근과 이렇게 좀 협상을 하기에는 그런 신뢰 자체가 이미 많이 무너졌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원하는 거는 비대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소위 징계 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당대표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걸로 무조건 돌아간다. 다른 답은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막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유, 이게 진짜 두세 달 가면 이제 징계 끝나는 내년이 됩니다. 연말이 되고. 참 이게 이렇게 가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2라운드가 막 시작이 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죠. 자, 최영찬 기자님이 예언이 맞았어요. 박찬대 최고위원 3위로 선전. 사실은 5위냐 6위냐 턱걸이하고 있었는데 확 3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고 이 유일한 호남 주자였죠. 이 송갑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역결집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기의식을 느꼈던 소위 친 이재명 그룹 당원들이 좀 똘똘 뭉친 결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은 경선 지역이 경기와 서울이었는데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송갑석 후보는 자꾸 비수도권 유일 후보라는 이 프레임에 갇힌 것 같아요. 그걸 들고 나오면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잘 안 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송갑석 후보의 결국 패착이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장경태 최고위원 5위로 지도부에 입성. 그래서 이제 이 장경태 최고위원 얘기를 할 때마다 요즘에 순천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순천고가 갑자기 이 민주당에서 정치 명문이 된 겁니까? 왜 핫해졌어요? 기사를 쓸까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학벌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당에 지금 순천고가 한 분 계세요. 여당에도? 김웅 의원이라고. 김웅 의원? 예. 네, 예, 김웅 의원이. 그리고 지금 여당이 지금 가장 타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모로 아쉬워하는 한 분이 계시죠. 남부지법의 황정수 이번 판정 결론을 내렸던 판사가 순천고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김웅 의원과 선후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지금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성분 출신이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역공을 받았는데 판사 성향 얘기를 했다가 어제 저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고등학교 후배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이 800원 횡령 해고 타당하다. 사측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좀 다른 오해를 받을까봐 좀 자제를 했는데 어쨌든 순천고가 여야에서 굉장히 핫하다. 핫하다. 이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순천고 출신이고. 네. 그래서 장경태 최고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실제로 순천고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들썩들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 몫이 아닙니다. 정당이 경쟁을 해서 결국 순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 묘하게 사건 관련 관계가 문제예요. 김웅 의원 순천. 여기 양지열 변호사가 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순천고 출신. 명상가? 같은 서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민주당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민주당에 많죠. 21대 국회 단일 고교로 출신 최다 의원 배출한 고등학교여서 여러 국면마다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주 모인다고 해요. 2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고 김웅 의원까지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중심은 김태년 전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동문회는요.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제 딱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하면 동문들이 항상 이제 명예롭게 되는 거죠.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신임 대표 득표율이 화제였어요. 77.77%.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 역대 압도적 승리다. 자, 지금 새 지도부하고 당직 인선도 해야 되고 지명직도 최고위원 2명 지명해야 되잖아요. 언제 됩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렇게 뭐 빨리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하마평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직은 지금 호남을 어쨌든 안배를 하겠다고 했기 호남 때문에 안배를 한다. 누가 있냐 봤더니 서삼석 그 의원이 지금 많이 거론이 돼요. 예. 근데 이제 한 측에서는 민영배 의원을 빨리 복당시킨 다음에 최고위원 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럼 이제 민영배 의원은 호남 안배도 있지만은 광산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그런 지방 분권 뭐 이런 명분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아직 복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복당을 못 시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고 지금 문제는요. 사무총장이에요. 밖에서는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지만은 공천대가 되면요. 사무총장이 결국 악역을 해야 합니다. 네네네. 컷오프이지만 컷오프가 아닌 척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가서 사무총장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권유하는 역할도 하고요. 예. 어쨌든 그런 역할하고 당의 모든 사무, 뭐 회계 이런 걸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살림을 다 관장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지금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 그 총선 때 깨지긴 했지만 이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은 그런 그 뭐 속설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그냥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공천 작업도 해야 되고 자기 지역을 돌볼 선거를 틈이 챙길 없어요.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속설이 생긴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는 오직 정성호 의원이에요. 사선이기도 하고 중진급 중에서 사실 보통은 이 사무총장이란 자리를 3선 이상이 많이 해왔는데 지금 그중에서 소위 진짜 찐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정성호 의원은 어제도 직접 통화해 보니까 본인 리더십 스타일이랑 안 맞다는 거예요. 본인은 협상하고 조율하고 이런 거지 사무총장은 대표의 정권을 부여받아서 당직을 이런 걸 개혁을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이 안 맞다. 여기는 다시 말해서 나는 내년에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대변인은 박성준 대변인을 하나 임명을 했는데 지금 다른 자리 예를 들어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또 하나는 여성 의원을 대변인 시키고 싶어 하는데 다들 지금 고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현영 대변인인데 교체되겠네요. 그렇죠. 교체는 이제 사실상 내려왔고 지금 그래서 뭐 여러 의원들 거론이 됩니다. 뭐 강선 의원도 있고 몇 명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분상은 저에게는 좀 너무 과분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미 뭐 당내 경쟁자와도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좀 강성파 이렇게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지역구에만 내려가 있다. 난 중앙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점심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점심 먹으면서 또 취재를 해보니까 고민정 의원한테 많은 거를 지금 위임을 하고 있대요. 고민정 의원이 사실상 이제 비명 몫으로 이제 어쨌든 친문.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부에.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좀 추천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뭐 정책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의 귀를 많이 기울이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면요. 집에 이번에 광주시당 위원장이 된 이병훈 의원이라고 있어요. 친이낙연계의 대표적이죠. 저는 이분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것 같아요. 엄청 딱 보여주는 식으로. 근데 안 하겠죠. 지금 최영창 기자께서 정치에 엄청난 욕망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당대표라면. 갑자기 왜 지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지명을 가이드라인을 또 힌트를 드린 겁니다. 아니 진짜 엄청 그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들 무릎을 쳤습니다. 당직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자꾸 제기해 줘야죠.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거 끝으로 최 기자님한테 한번, 박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들이 계속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김건희 특검법 요거 계속 물어보니까. 밀지 마시고요. 대변인한테 말하시라. 이게 좀 방어적인 태도다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계속 설화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게 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언론 대응 자세를 보여주는 단초가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이런 방식이 사실은 많이 쓰였었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한 6년, 7년 정도 전에는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당대표는 직접 브리핑을 안 하고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하고 당대표는 말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게 일종의 좀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표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언론에다 대고 직접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떤 여지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그런 게 장점으로 꼽혔는데 다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취재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대표한테 접근이 되는 사람만 좀 가능해지니까요.
그리고 사실 좀 여건상으로도 좀 가능하진 않은 게 워낙에 매체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달라붙어서 얘기가 조금씩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당에서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직접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다 브리핑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재명 대표는 좀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럼 결국 이거는 좀 발언 실수 같은 거 줄이고 그리고 지금 협치 내지는 통합 이런 것들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민생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자신은 좀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겠다.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과는 반대로 가겠다. 자, 최 기자님. 이게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럴 거면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딱 정례 기자 간담회를 하고 모든 언론과 인터뷰를 안 했어요. 딱 나간 데가 뭐 다스베이다 정도 뭐 이렇긴 한데 그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취재하고 아는 그 기자들한테는 어떻게 뭐 정보가 흘러나갈 수도 특정 있고. 기자나 특정 매체에만. 네, 그렇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원래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잘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고 지금 용산은 거꾸로 더 개방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걷어들이면은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표되더니 좀 너무 달라졌네. 오히려 야당 대표가 더 폐쇄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 그럴 수 있고 사실 벌써부터 지금 우상호 선배 그립다. 저희는 이제 반대로 하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너무 그립다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종의 실수 게임이라고 보자고 치면은 정치가 잘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더 감점되잖아요. 그러면 도어스태핑에서 지금 감점이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반언을 좀 줄이는 전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도어스태핑 방식도 바뀌고 좀 절제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방식을 찾아가리라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했네요.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어제 IT에 요즘 메카가 돼 있는 지역인데 판교역. 판교역에 마차가 등장했다. 그러니까요. 21세기에 마차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판교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10시 전후에서 오전에 있었으니까 보통 판교 출근 시간인데 이때 갑자기 마차가 등장을 했어요. 따그닥. 네, 근데 그 마차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이런 겁니다. 일본과의 차별 대우 항공유저 무시하냐. 카카오는 청고마비, 운영방식 속통마비, 유저들은 뭐 정신혼미 뭐 이런 식으로 이 마비를 하면서 그런 마비로 썼네요. 네, 그래서 뭐 무책임한 공지, 방만 운영, 뭐 소통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카카오의 이제 배급사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에서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게임 이름이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브입니다. 그 게임을 이제 배급하고 있는데 이 게임의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이제 실제로 마차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6차선 도로 위에 검정말이 이끄는 흰색 마차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마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위에 대한 현수막을 걸고 이제 한 6시간 정도 판교역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 우마가 나와서 말을 끌고 나오셨나? 근데 우마 그렇죠. 무스메 보니까 이게 약간 일본어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어떤 게임이길래 이런 시위까지 벌어진 거예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뭐 우마 이게 딱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게임이에요, 일본 게임. 일본의 싸이 게임즈라고 하는 데에서 만든 게임이고 우마 무스메가 우마가 우리나라 말, 그 다음에 이제 무스메가 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말딸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다고 그래요. 정치권에는 개딸, 개혁의 딸을 줄임말입니다만 말딸이 있었군요, 게임에.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 경주마들 있잖아요. 경주마를 이제 일본식 미소녀 캐릭터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본식 미소녀 캐릭터를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막 달리는 거를 말 대신에 미소녀 캐릭터가 달리는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경마 게임의 룰인데 네네네. 거기다 사람을 넣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게임만 있던 게 아니라 실은 원래 원작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가 있군요. 팬덤이 좀 두텁고 일본에서 이미 좀 흥행에 검증이 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미 일본에서 나온 지 좀 됐고 1,400만 다운로드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6월에 출시를 한 거예요. 원작은 일본 업체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렇게 지하철역에 이렇게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광고판 보신 분들은 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나온 지 이제 한 달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6월이니까. 지금 6월에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 그다음에 7월 25일에 무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 업데이트 된 날에 사람들이 아이템을 살려고 쓴 돈이 하루에만 무려 150억입니다. 하루에?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용 아이템을 하루에 150억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모바일 관련돼서 하루에 게임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리니지 W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게 하루에 170억을 번 적이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거 말고 나머지도 거의 리니지 종류밖에 이런 이제 게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하루에 150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고 이런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게임 자체가 3분기에만 매출 우리나라에서 한 700억 이상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는 이 정도의 게임인데 이게 지금 이러한 논란에 뭐 지금 휩싸였다. 일본에서 어쨌든 나와서 흥행 대박이 됐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올해 6월에 들어와서 지금 흥행을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다시 시위로 짠 돌아가 보면 국내와 일본에서 차별이 있다. 이 시위의 원인이 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1년 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뭐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번역을 하거나 서버 운영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으니 한국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예상할 수 있죠. 그랬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뭔가 뭐 아이템이라고 해볼까요? 쉽게 말하면 아이템을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본에서 뭐 예를 들면 1,000원을 썼을 때 한 뭐 100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 2,000원, 3,000원 써야 된다거나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더 과금 부담이 더 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5역이나 5타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럼 향후에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아이템을 구매하시려면 요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공지를 천천히 내줘야 이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어떤 메인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메인 콘텐츠에 대해서 공지를 딱 3일 전에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하고 이거 자체에 격차가 막 생기면서 현금, 쉽게 말해 현질이라고 표현하는데 현금을 더 많이 써야 되거나 아이템을 더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화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없던 게임을 모르는데 있던 게임을 운영만 하는데 운영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또 거기에서 뭐 이런 식의 과금을 더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람들의 좀 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불만이 터진 이용자들이 모금까지 해서 이런 마차 시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단체가. 네, 그러니까는 한 이제 이용자가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를 했다고 했더니 온라인 모금에 사용자 200명이 참여를 해서 모금 시작 29분 만에 95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빌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 자체가 경마 소재다 보니까 트럭 시위가 아니라 마차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좀 했다고 합니다. 시위의 방식도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게임에 대한 시위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건 뭐 게임이 아니라 영화 하나가 개봉을 해도 해외의 평들을 우리가 쭉 듣고 야 들어오면 봐야지, 이건 보지 말아야지 그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거기 대응을 하는데 이 게임 정말 좋아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들어왔는데 뭐 번역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와 국내에서 현질을 했을 때 효과가 다르다. 자, 사용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네요. 이것도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몇 번의 이제 이슈를 제기했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나오고 있냐면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게임 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 참가자 모집까지 하고 있어요. 보이콧이네, 보이콧.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댓글들이나 SNS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역대급 매출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 이제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죠. 뭐 K 운영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도 있고요. K가 원래는 다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약간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모바일 게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PC 게임들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게임이 비슷한데 그게 이른바 이제 어떤 과금을 유도하는 정책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게임 쪽에서는 이른바 비꼬는 방식으로 K 운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 입장이 있을 텐데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불편 드린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 이용자들의 사과했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SNS상에서는 이거는 뭐 사과가 아니라 거의 변명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미 사과를 2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평점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게임 자체의 그 평점이 4점대였는데 지금 1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형식적인 사과다라고 하면서 유저들은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낮추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반기에 나올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뭐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 게임 운영 관련해서 트럭 시위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뭐 리니지와 관련돼서 뭐 이른바 뒷광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안에서 확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확률, 적극적으로 맞아요. 트럭 시위 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NC 관계자들이 뭐 직접 방송 나와서 해명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매출이 그 정도 할 정도로 수천억 이상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예전보다 좀 적극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원작 일본이라 그러셨고요. 일본 게임이 이제 국내 모바일에서 매출이 폭발적이고 또 요즘에 중국 게임들도 뭐 엄청난 위력이 계속 보도되던데 그렇죠. 국내 게임 시장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100기기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랬었죠. 지금은 뭐 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수준 넘어섰다. 한국 수준 넘어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한국 게임에 대한 비난은 수익성 극대화에만 목숨 걸지 말고 제대로 좀 서비스하고 맞아요. 좋은 게임 만들어라. 또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너무 가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비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게임은 장사 이전에 문화가 돼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자, IT본부 오늘도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에게 흥미진진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님들은요. 3378-3639-1028-4860-5596님 되겠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